중간고사 대비 요약 정리입니다. 중간고사에 대비하여 학습했던 내용을 요약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에는 웹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웹서비스란 서버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HTTP 프로토콜 규격을 사용해서 원격으로 떨어져 있는 두 대상 간의 데이터 통신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웹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발전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1세대 때에는 정적인 웹이라고 해서 정확히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대하여 서버가 저장된 웹페이지에 저장된 내용을 그대로 사용자에게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했던 것이 제1세대의 서비스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어서 좀 더 동적으로, 즉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에 맞게 다이나믹한 요소들을 담아서 서비스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동적인 웹 서비스가 다음 제2세대 때 발전을 하게 됩니다. 동적인 웹 서비스를 위해서 프로그래밍적인 요소가 더 투입되게 되고요. 이때 특히 백엔드 중심의 프로그래밍 기술이 발달되는 것이 제2세대 동적인 웹 서비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 차세대 웹 개발은 모던 앱이라고 해서요. 우선 아키텍처적으로 프론트엔드 서버와 백엔드 서버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개발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화하고 있고요. 또한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플랫폼의 다양화로 인해서 특히 백엔드 서버는 점점점 데이터만 집중해서 서비스해 줄 수 있는 REST API 형식의 형태로 발전되는 것이 현재 백엔드 서버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발전 역사에 대해서 웹서비스의 발전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 것이 1주차였습니다. 이어서 2주차에는 이러한 웹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필요로 하는 프레임워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우선 프레임워크란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에서 개발 목적을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된 코드의 뼈대를 미리 만들어 둔 것을 우리가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요. 스프링은 자바 기반의 경량화된 컨테이너 기능을 갖추고 있는 프레임워크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웹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자바 기반의 웹 프로그래밍이 있죠.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즉 뼈대를 제공하는 것이 스프링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스프링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주요 특징으로 압축하여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DI 기술입니다. DI는 필요로 하는 객체 정보를 스프링에게 맡기도록 하는 기술인데요. 즉 코드상에서 개발자가 직접 객체를 선택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new라고 하는 명령어를 해당 코드로부터 다 제거하도록 하는 기술이며, 특히 이렇게 new 연산자를 제거하게 됨으로써 타입에 민감하지 않게, 즉 타입의 변화에 둔감하도록 만들어 줌으로써 유지보수가 발생을 했을 때 좀 더 기존의 코드를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즉 변화에 민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DI라고 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스프링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DI 기술을 우리가 보통 타입 인젝션이라고도 합니다. 즉 클래스에 해당하는 타입을 자동으로 주입받아서 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줌으로써 유지보수할 때 좀 더 유연한 구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스프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AOP라고 하는 관점 지향형 프로그래밍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DI가 타입 인젝션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AOP는 코드 인젝션, 즉 코드를 주입시켜 주는 것인데요. 각각의 객체가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코드를 각각 설계하고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선언으로, 한 번의 구현으로 필요시 동적으로 주입받아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PSA라고 하는 스프링의 세 번째 마지막 특징은요.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굉장히 추상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량화된 스프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이유는 필요에 따라서 특정 모듈을 얼마든지 확장해서 쓰고 기본적인 형태는 굉장히 가벼운 형태로 제공이 돼서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에 따라 특정 모듈을 얼마든지 확장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기술을 연결을 해서 어떠한 개발 환경을 만들게 되고 실행 환경을 구축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어떤 특정 기술과 관련된 서비스를 사용해야 할 때 그 특정 기술에 의존하여 프로그래밍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스프링을 사용할 경우 이러한 특정 기술과 관련된 서비스를 추상화해서 일관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일관된 접근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서 개발자 입장에서는 빠르게 그리고 쉽게 개발할 수 있게 그 기반 기술을 제공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특징에 이어 3주차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이러한 세 가지의 주요 특징 중 DI, 즉 의존성 주입 기술을 제공하는 기술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었는데요. 이러한 DI 기술을 제공하는 그 주체자가 스프링에서는 IOC라고 하는 역할자가 있는데요. 이 IOC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았는데요. 자, 스프링 IOC란 무엇인지 3주차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스프링 IOC는 자바 객체의 생명 주기를 대신 관리하고 의존성 주입, 앞서 말씀드렸던 DI를 통해서 각 계층이나 서비스들 간에 필요로 하는 의존성을 자동으로 맞춰주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술을 우리가 스프링 IOC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프링 IOC는 앞에서 보고 계시는 그림처럼 자신이 관리해야 될 객체를 일반 클래스로 선언을 해주시고, 그 스프링이 대신 관리해야 될 객체를 빈으로 등록을 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스프링 IOC가 자동으로 그들의 생명 주기를 대신 관리하고 필요로 하는 객체에 자동으로 주입해서 그들 간에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스프링 IOC 기능을 사용을 하려면 개발자는 자신이 스프링 IOC에 의해서 생명 주기를 대신 관리할 객체들을 빈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그 정보를 root-context.xml이라는 설정 정보에 담아서 그 어떠한 객체를 대신 관리하고 또는 어떤 객체가 또 그러한 빈들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아서 저장만 해놓으면 그 정보를 토대로 스프링 IOC는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통해 그 정보를 획득하여 대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작 원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럴 때 이러한 스프링 IOC에 의해서 DI 기술이 실현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해 두시면 중간고사의 시험 문제들을 완벽하게 풀어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3주차에는 이러한 스프링의 IOC 기술을 실제 코드에서는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도 가져보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프링 IOC는 자신이 관리해야 될
객체 정보들을 빈으로 등록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개발자는 그러한 스프링 IOC에 의해서 자동 관리해줄 빈에 대한 정보를 어노테이션이나 XML을 통해서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어노테이션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셰프라고 하는 클래스나 레스토랑트 클래스가 빈으로 등록돼서 자동으로 IOC에 의해서 생명주기가 관리되기를 원하신다면 이와 같은 어노테이션, 컴포넌트라는 어노테이션을 이용하여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러한 빈들은 기본적으로 디폴트 생성자 함수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한 게터와 세터를 구현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어노테이션은 자바의 기능으로서 자바의 어노테이션은 자바 소스 코드 내에 추가적으로 코드 명령어의 실행과는 관련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명령어를 실행할 때 필요로 하는 메타 정보를 표현하는 표기법으로서 사용이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4주차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스프링의 고유 기능뿐만 아니라 저희가 보통 이런 스프링을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자 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프레임워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프링은 웹 어플리케이션 기반 시 효율적인 구현을 위해서 MVC 디자인 패턴을 적용해서 설계를 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게 기반 기술을 제공을 합니다. 특히 이러한 MVC 패턴은 패턴을 적용해 설계를 하게 되면 유지 보수할 때 역할별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MVC 패턴을 사용하기 쉽게 제공하는 기술이 바로 스프링 웹 MVC 모듈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MVC 패턴에 대해 정리를 해드리면 MVC란 우선 동적인 웹 서비스를 위해서 DAO라고 하는 클래스를 통해 데이터를 처리를 한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담을 모델 객체를 담아서 처리를 하게 되고 객체에 담아서 처리를 하게 되고 이렇게 처리된 모델에 다시 비즈니스 로직에 해당하는 서비스죠. 서비스 클래스를 통해서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로직을 처리를 해서 최종 가공 처리된 모델을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뷰, 즉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융합하는 작업을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융합된 처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우리가 컨트롤러라고 하고요. 이러한 컨트롤러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역할별로 이와 같은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역할별로 MVC를 설계하고 구현하는 방법을 우리는 MVC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할 경우 좀 더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구현해낼 수 있고 나중에 차후에 유지보수할 때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효율적인 웹 어플리케이션은 거의 대부분 이런 MVC 패턴을 적용해서 구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MVC를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스프링 웹 MVC 모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프링 웹 MVC 모듈만 추가를 하면 아주 쉽게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주차에서는 이러한 스프링 웹 MVC를 추가하여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했을 경우 어떻게 쉽게 구현할 수 있는지 그 동작 원리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았는데요.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자체 MVC 프레임워크인 스프링 웹 MVC 모듈을 제공하고 있어서 다음과 같은 쉽게 동작 원리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MVC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대해서 디스패처 서블릿이 요청 정보를 받아서 그 요청 정보에 맞게 처리를 해줄 컨트롤러를 매핑하여 그러니까 서칭할 수 있도록 찾기 위해서 기존에 수집해 놓은 정보를 토대로 매칭을 하기 위해 매핑을 요청을 하게 되고요. 핸들러 매핑을 처리를 한 후 그 적절한 컨트롤러가 탐색이 되면 해당 컨트롤러한테 원하는 모델과 뷰 정보를 얻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요청을 하게 되고요. 이때 해당 컨트롤러는 적절한 컨트롤러에 의해서 수행된 모델 앤 뷰 정보를 리턴하기 위해서 여기 핸들러 어댑터라는 걸 중간에 거치게 되는데요. 응답을 줄 때만 요 핸들러 어댑터가 의미 있게 작동을 하게 되는데 앞서 이 핸들러 어댑터가 갖고 있는 역할 중에 하나는 해당 컨트롤러가 리턴을 할 땐 모델과 뷰를 주는 것을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간혹은 모델만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뷰만 리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일관되게 처리를 디스패처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조건 리턴되는 정보를 모델 앤 뷰로 변환시켜서 리턴해주는 핸들러 어댑터라는 걸 거쳐서 데이터 정보를 객체와 모델 앤 뷰 객체로 모델링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거쳐서 응답을 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전달받은 모델 앤 뷰 정보를 디스패처 서블릿은 다시 뷰 이름만 이때는 뷰 이름만 오기 때문에 뷰 정보 중에서요. 그걸 뷰 리졸버에게 전달하여 실제 뷰 객체를 얻어오는 작업을 하게 되고 그 뷰 정보에 전달된 뷰 정보의 모델 정보를 전달해서 바인딩한 후 최종 결과를 얻어내어 응답이 나가도록 처리하는 것을 우리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컨트롤러와 그죠? 이 컨트롤러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 정확하게는 이런 컨트롤러와 그다음에 이 컨트롤러가 처리해야 되는 정보들을 비즈니스 로직에 맞춰서 처리해 주는 이후에 해당하는 그 컨트롤러 서비스 DAO 정도 해당하는 클래스들만 정의를 해주시면 MVC에 필요로 하는 여러 클래스들은 여러분들이 작성하지 않고도 쉽게 스프링 웹 MVC에서 제공하는 모듈을 활용하여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 잘 이런 동작 원리를 이해해 주시면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요거 다시 한번 중요하게 개념 정리하실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스프링 웹 MVC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사실 디스패처 서블릿이 중앙에서 모든 이런 핸들러들을 제어하고 있고요. 이러한 디스패처 서블릿은 실제로 프론트 컨트롤러라고 해서 기존의 1.5 모델일 때 주로 이런 프론트 컨트롤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디스패처 서블릿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4주차에 배웠던 모델을 통해서 5주차에서는 실습하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6주차에서는 이런 개발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주로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고 유용한 라이브러리여서 차후에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실습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라이브러리들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6주차의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때 소개되었던 개발을 위한 라이브러리로는 먼저 log4j가 있었는데요. log4j는 자바 기반의 로깅 유틸리티로서 로깅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빌드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정보들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정보를 토대로 하여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의 과정을 엿볼 수 있으므로 이런 로깅에 필요로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더 명확하고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log4j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럼벅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도 있었는데요. 어노테이션을 기반으로 코드를 자동 완성해주는 라이브러리로서 우리가 빈이라고 하는 스프링에서 관리 대상자가 되는 객체들은 사실 게터, 세터,
그다음에 뭐 생성자 이런 것들을 디폴트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롬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단위 테스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위 테스트는 실제로 개발을 하실 때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단위 모듈, 이 모듈이 보통 객체 지향에서는 객체라고도 보실 수 있는데요. 가장 코드 실행 단위의 작은 단위가 함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즉 메소드죠. 이런 것이 객체 안에서 구성되도록 하는 것이 객체 지향이다 보니까 객체를 테스팅하기 위해서는 메소드부터 테스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인 모듈이라는 것은 기법에 따라서나 적용되는 패러다임에 따라서 단위는 바뀔 수 있는데 모듈이라는 게 가장 작은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단위의 테스트를 해가면서 개발을 해주셔야 차후에 통합 테스트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쉽게 어떠한 연관성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찾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개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위 테스트라는 건 꼭 잊지 마시고요. 반드시 해야 될 작업이다라고도 보시면 되겠고 차후에 진행되는 모든 코드들도 단위 테스트를 기반으로 하여 설계하고 구현하는 것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6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단위 테스트는 시험 때문에 공부를 하신다기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개발을 하실 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고 반드시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단위 테스트는 자바에서 JUnit 라이브러리를 활용하기 때문에요. 이러한 JUnit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봤던 것이 6주차의 학습 내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 테스트를 JUnit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수행을 할 경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예제가 진행이 됐었고요. 앞서 보시는 것처럼 우선 호텔이라고 하는 테스트, 호텔 테스트라고 하는 테스트, 단위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시게 됐고요. STS에서 제공하는 프로젝트의 구조에 보시면 테스트 코드를 별도로 작성하실 수 있게 제공된다는 것도 설명을 드렸고 이때 테스트를 할 때 프로그램상에서 일어나는 정보들을 기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log4j를 썼으며 우리가 보통 단위 테스트를 할 때는 실행을 위한 기반 환경들이 같이 구동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동으로 필요로 하는 환경들을 불러오는 작업들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run with를 이용을 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앞서 보셨던 마지막으로 내용 중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스트를 위해서 코딩을 하실 때 호텔이라고 하는 샘플 호텔이 정상적으로 주입이 이루어지는지를 스프링 IOC로부터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호텔이 세터에 의해서 주입이 되도록 정의를 하고 있고요. 보이시죠? 테스트 어노테이션을 확인해서 실제로 정상적으로 이 호텔이 주입이 됐다면 호텔이 널이 아니어야 하기 때문에 호텔 객체가 널이 아닌지 테스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요와 같은 테스팅을 위해서 사용했던 어노테이션이라든가 세터에 의해서 주입을 받고자 할 때 사용했던 어노테이션들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고요. 요와 같이 JUnit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메소드 중에는 요 assert라고 하는 메소드로 그러니까 명령어로 시작하는 명령들이 있는데 요와 같은 것들은 각각의 기능들을 테스트가 성공을 하는지의 여부를 판단을 해서 실제로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조건에 따라서 성공 여부를 판단을 해서 유닛 테스트가 진행되도록 결과를 배출하기 때문에 이런 함수들을 좀 잘 활용을 하시면 굳이 길게 작성하지 않으시더라도 코드가 if은 폼은 쓰지 않으시더라도 원하는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테스팅을 진행하실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중간고사 전측 1주차에서 6주차까지의 수업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중간고사는
네, 30점 만점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모두 만점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간고사 안내였습니다.